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넷제로 2050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지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얘기했는데 가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최근에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 인플레이션,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금속, 메탈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선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은 당장 대한민국도 여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친환경 정책이죠. 그걸로 인해서 뭐 내년에 당장 전기료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조사에 보면은 앞으로 이런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은 거의 매년 20% 가까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린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구조적으로 이 넷제로 2050으로 가는 과정에 엄청난 부담을,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넷제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실현해야 될 기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통수단, 전기차,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하나에 얼마나 많은 광물이 들어가느냐, 저도 사실은 사회과학자니까 전혀 몰랐었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전기차 하나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8kg의 리튬이 들어가고요, 35kg의 니켈이 들어가고, 그 망간이 20kg 들어가고, 코발트가 14kg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전기차가 완전히 광물 덩어리예요. 광물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되면은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이게 차량에 관계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수백만 대의 전기차가 돌아다닌다. 전기차 한 대에 이런 광물이 들어간다. 얼마나 많은 광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재생에너지, 녹색에너지, 태양광, 솔라 패널에도 엄청나게 많은 구리, 실리콘, 은, 아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소, 거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구리가 들어가고요, 알루미늄이 들어가요. 이런 거 다 종합하면요, 통계가 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은 10년간 뭐 30억 톤, 뭐 100억 톤의 금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면은 금속의 소비량이 좀 줄어들겠지만은 이 금속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는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런 결과로 이미 금속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요즘 공급망 경색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재정 통화 확장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이것과 여러 가지 합해져서 이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그린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에 따르면은 넷제로 2050이 실현될 때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현재 10%에서 6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화석연료, 석탄, 원유 등 이런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비중은 80%에서 20%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광물, 금속의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메탈 인플레이션, 그린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면 왜 금속의 경우에 더 공급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왜 금속의 경우에 이렇게 빠른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밖에 없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이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광물 자원이 충분히 보존되어 있느냐? 어때요? 광물이 무한대로 있는 건 전혀 아니겠죠. 정답은 2050년까지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그래파이트, 코발트, 니켈 모두 다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수요의 3분의 2 이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금속은 최소한 30~40%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럼 부존 자원이 있다 치더라도 얼마나 빨리 금속의 생산이 가능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넷제로로 갈 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광물의 부족량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살표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거예요. 이게 많이 내려오면은 엄청나게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파이트를 보자고요. 전체 소요량의 1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85% 부족한 거죠. 그 옆에 코발트도 보세요. 거의 뭐 20%밖에는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니켈, 구리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광물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광물 자원이 극히 일부 국가에만 국한되어서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로 원재료를 많이 쓰는 코발트 얘기했었죠. 코발트는 70%의 매장량이 어디에 있느냐? 저 아프리카의 콩고에 있는 거예요. 한 나라에 있는 겁니다. 70%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 안보하고도 관계되는 거죠. 이제는 광물 확보에 안보 문제가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우리 인접 국가인 중국이 많은 이런 흔히 부족한 광물들을 희토류라고 그러잖아요. 희토류라고 하는데 많은 희토류를 또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칠레, 남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에서 매우 소수 국가에 국한돼서 매장됐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서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경제가 흔들리는 그런 안보, 시큐리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요소수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요소수는 이제 석탄을 에너지로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데 여러분 호주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제 석탄 수급이 차질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까지 여파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속은 이 광물들은 보존 자체가 적고 그거를 생산하는 과정이 힘들고 그래서 엄청나게 공급이 부족하고 거기다 플러스 보존된 국가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어요. 이 광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개발하려면은 결국은 금융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많이 투자돼야 되는데 금속 광물 채굴을 위한 금융 파이낸싱은 굉장히 제약이 많답니다. 왜냐하면은 금광 사업자들의 신용평가가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재미있는 아이러니인데요. 요즘 금융기관들은 ESG를 중시해요. 친환경적인 사업을 안 하면은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물을 캐는 건 어떻습니까? 친환경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이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원료로 쓰여지겠지만은 그걸 개발하는 것 자체는 친환경적이 아니죠. 최근에도 이 코발트가 많이 쓰이면서 콩고 지역의 광산들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환경 피해가 국제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험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린 인플레이션, 메탈 인플레이션.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매년 20%씩 올라간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답을 스스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